안녕하세요. 병원 내 감염 예방 관리를 교육하게 된 한국기술안전의 신승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테마 1, 의료 관련 감염의 이해, 테마 2, 의료 관련 감염 예방 조직, 테마 3, 감염 예방 관리 지침, 테마 4, 의료기관 내 감염 환경 관리, 테마 5, 의료기구별 감염과 예방법, 테마 6, 세탁실, 조리실, 감염 예방 활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감염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감염은 병원체가 숙주인 인간이나 동물의 몸에 침입하여 증식하고 이로 인해 질병을 유발하는 복잡한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병원체는 다양한 형태로 존재할 수 있으며 그 종류에 따라 바이러스, 박테리아, 곰팡이, 기생충 등으로 나뉩니다. 각 병원체는 특정한 방식으로 숙주에 영향을 미치며 이로 인해 다양한 질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면역 체계가 약화되거나 병원체의 독성이 강화될 경우 감염의 위험이 더욱 높아집니다. 이러한 상황은 병원 환경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병원 내에서는 환자들이 면역력이 약해져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감염 예방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감염의 정의와 병원체의 종류를 이해하는 것은 병원 내 감염 예방을 위한 첫걸음이며 이를 통해 우리는 감염의 발생 원인을 파악하고 효과적인 예방 조치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의료 관련 감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의료 관련 감염, 즉 HAI는 병원 내에서 발생하는 감염으로 입원 환자뿐만 아니라 외래 진료를 받는 환자, 병원 직원, 방문객 모두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감염은 입원 당시에는 없었던 감염이 입원 기간 중에 발생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전에는 병원 감염이나 원내 감염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지만 최근 의료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보다 포괄적인 의미를 지닌 의료 관련 감염이라는 용어로 통일되었습니다. 의료 관련 감염의 정의를 살펴보면 입원 48시간 이후에 발생하는 감염, 퇴원 후 14일 이내에 발생하는 감염, 그리고 수술 후 30일 이내에 발생하는 수술 부위 감염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감염은 환자의 안전과 치료 효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예방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의료기관에서는 감염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환자와 의료진 모두의 안전을 보장해야 합니다. 병원 내 감염 예방 관리를 위해서는 의료 관련 감염의 종류와 그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다제내성균은 감염 관리에서 큰 도전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방코마이신 내성 황색 포도알균, 방코마이신 내성장 알균, 메티실린 내성 황색 포도알균, 다제내성 녹농균, 다제내성 아시네토박터 바우마니균, 그리고 카바페넴 내성 장내 세균목 등 총 6가지의 주요 다제내성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방코마이신 내성 황색 포도알균, 즉 VRSA는 항생제에 대한 내성이 강해 치료가 어려운 감염을 유발합니다. 두 번째로 방코마이신 내성장 알균, VRE는 주로 병원에서 발생하며 면역력이 약한 환자에게 심각한 감염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메티실린 내성 황색 포도알균, MRSA는 피부와 연조직 감염을 일으키며 병원 내에서 전파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다제내성 녹농균, MRPA는 주로 중환자실에서 발견되며 치료가 매우 어렵습니다. 다섯 번째로 다제내성 아시네토박터 바우마니균, MRAB는 호흡기 감염을 유발할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카바페넴 내성장 내세균 목 CRE는 심각한 장내 감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제내성균의 특성을 이해하고 예방관리에 힘쓰는 것이 병원 내 감염 예방의 핵심입니다. 각 균의 전파 경로와 감염 증상을 숙지하여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감염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의료 관련 감염 통계는 병원 내 감염 예방의 중요성을 잘 보여줍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의 데이터를 살펴보면 MRSA, VRE, MRPA, MRAB 감염증의 발생률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특히 혈액 검체에서 MRSA 감염증의 발생률은 2021년
0.1%에서 2025년 0.08%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VRE 감염증은 2021년 0.08%에서 2025년 0.06%로 감소했지만 여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혈액외 검체의 경우 MRSA 감염증의 발생률은 2021년 0.85%에서 2025년 0.7%로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VRE 감염증은 2021년 0.59%에서 2025년 0.51%로 감소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러한 통계는 병원 내 감염 예방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의료 관련 감염의 발생 현황은 우리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노령 인구와 만성 퇴행성 질환, 면역 저하 환자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감염에 취약한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의료 관련 감염의 발생률이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으로 이어집니다. 현재 입원 환자의 약 5에서 10%에서 의료 관련 감염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는 병원 내에서 감염 예방 관리의 필요성을 더욱 강조하는 수치입니다. 특히 중환자실에서는 요로 감염, 혈류 감염, 폐렴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감염 유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감염들은 환자의 회복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병원에서는 감염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결론적으로 의료 관련 감염의 발생 현황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예방 관리 전략을 강화하는 것이 환자 안전과 치료 효과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감염 관리 시스템은 의료기관 내 감염 예방을 위한 중요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2002년에는 병원 감염의 예방 조문이 의료법에 신설되었고, 이는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에서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을 운영하도록 의무화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법적 근거는 의료기관이 기본적인 감염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2004년부터 2005년까지는 중환자실에서 발생하는 의료 관련 감염에 대한 조사 연구가 수행되었습니다.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2006년부터는 전국적으로 의료 관련 감염 감시 체계인 코니스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중환자실 감염과 수술 부위 감염 등을 대상으로 하여 감염 발생 현황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9년 12월에는 병원 감염을 감염병군의 하나로 지정하여 감시 체계 근거를 규정하는 의료 관련 감염병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는 감염 예방을 위한 보다 강력한 법적 장치를 마련한 것입니다. 2012년에는 200병상 이상의 중환자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전담 인력을 배치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은 우리나라의 감염관리 시스템을 더욱 강화하고 의료 관련 감염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접근을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환자 안전을 높이고 치료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병원 내 감염 예방 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조직 구조와 역할 분담이 필수적입니다. 병원장은 감염 관리에 전반적인 책임을 지고 있으며 감염관리실과 감염관리위원회를 통해 구체적인 운영을 지원합니다. 감염관리실은 감염관리실장, 감염관리간호사, 감염관리실무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은 감염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합니다. 감염관리위원회는 병원장이 위원장을 맡고 감염관리실장이 부위원장으로 임명됩니다. 당연직 위원으로는 진료부서, 간호부서, 진단검사부서의 장이 포함되어 있어 각 부서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촉직 의원으로는 감염관리의사, 수술실 부서의 장, 중앙공급실장, 업무팀장 등이 참여하여 다양한 전문성을 더합니다. 마지막으로 외부 전문가 한 분이 위원회에 포함되어 있어 최신의 감염 예방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병원 내 예방 관리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이러한 조직 구조는 병원 내 감염 예방을 위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접근을 가능하게 합니다. 감염관리위원회는 병원 내 감염 예방을 위한 핵심 조직으로 모든 환자와 보건 의료인 그리고 환경을 관리하여 감염병에 대한 노출을 최소화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은 환자와 의료진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특히 종합병원이나 15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병원에서는 감염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감염관리의 중요 사항을 심의하고 이를 통해 효과적인 예방 전략을 수립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반면 150개 미만의 병상을 가진 의료기관은 감염관리위원회를 설치할 의무는 없지만 감염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감염 예방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이는 모든 의료기관이 감염 예방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감염관리위원회는 병원 내 감염 예방을 위한 핵심 조직으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인원으로 구성됩니다. 위원장은 해당 의료기관의 장이 맡으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여 임명합니다. 이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나뉘며 당연직 위원회는 감염관리실장, 진료부서의 장, 간호부서의 장, 진단검사부서의 장이 포함됩니다. 또한 위촉직 위원은 감염 관련 의사와 해당 의료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물로 구성됩니다. 이와 더불어 외부 전문가 1인이 추가로 참여하여 다양한 시각에서 감염 예방 관리에 기여합니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부서의 재직기간에 따라 정해지며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연임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구성은 감염 예방의 관리의 전문성을 높이고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효과적인 예방 전략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감염관리위원회의 체계적인 운영은 병원 내 감염 예방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감염관리위원회는 정기적으로 최소 연 2회의 회의를 개최하여 감염 예방과 관련된 다양한 사항을 논의합니다. 또한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또는 위원회 과반수가 소집을 요구할 경우에 열립니다. 이러한 회의는 위원회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의결을 위해서는 출석한 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며 이는 위원회의 결정이 보다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행합니다. 또한 위원회의 심의나 의결 사항은 참석자들의 확인을 받은 후 서류로 작성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투명성을 높이고 향후 필요시 참고할 수 있는 중요한 기록이 됩니다. 이러한 운영 기준을 통해 감염관리위원회는 병원 내 감염 예방을 위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병원 내 감염 예방 관리는 환자 안전과 치료 효과를 높이는 데 필수적입니다. 특히 종합병원은 병상 수에 관계없이 감염관리실을 설치해야 하며 150병상 이상의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모두 감염관리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감염관리실은 감염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와 감시를 수행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150병상 미만의 병원에서는 감염관리실 설치 의무가 면제되지만 이 경우 감염관리 담당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이 담당자는 감염 예방과 관리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며 필요에 따라 다른 직무와 겸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직 구조는 병원 내 감염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접근을 가능하게 하며 각 의료기관의 규모에 맞는 적절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합니다.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의 역할이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어야만 효과적인 감염 예방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병원 내 감염 예방 관리를 위해서는 감염관리실의 구성과 인력 요건이 매우 중요합니다. 감염관리실은 전문 인력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각 병원의 규모에 따라 필요한 인력수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종합병원에서는 100병상 이상일 경우 감염관리의사와 간호사를 각각 최소 1명 이상 배치해야 합니다. 병원의 규모가 커질수록 즉 300일 병상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와 간호사가 각각 2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또한 감염관리실에는 의료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험과 지식을 갖춘 인력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는 감염 예방 관리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특히 감염관리 의사와 간호사는 감염 관리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춘 인력으로 병원 내 감염 예방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각 의료기관은 감염관리실을 구성할 때 반드시 전담 인력을 지정해야 하며 이를 통해 감염 예방 관리의 체계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직원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인 응급조치가 필수적입니다. 사고 발생 후에는 우선적으로 물로 세척하고 소독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후에는 해당 부서장에게 즉시 보고하여 상황을 공유해야 합니다. 특히 직원이 감염에 노출된 경우에는
외래 진료를 통해 감염 노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이와 함께 공상 보고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그루웨어를 통해 전자결제로 진행됩니다. 감염관리실에서는 직원의 치료 경과를 추적 관찰하고 필요한 교육과 지표 관리를 통해 예방 조치를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사고의 원인 분석과 개선 활동을 통해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모든 과정은 직원들에게 공유되고 경영진에게 보고되어야 합니다. 만약 유해인자에 노출된 경우에도 유해인자 노출 보고서를 작성하고 공상 보고서를 제출하는 절차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업무상 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공상 보고서를 작성하여 그룹웨어를 통해 제출해야 하며 보건관리실에서는 직원의 치료 경과를 관리하고 교육 및 지표 관리를 통해 예방 활동을 지속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속한 외래 진료를 위해 원무팀에 전화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직원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보장할 수 있습니다. 감염 예방 관리에 대한 모든 환자에게 적용되는 표준주의 준수는 병원 내 감염 확산을 방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감염병 증상이 있는 환자는 감염병 전파 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의료기관은 의료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감염병 전파 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예방 조치를 강화해야 합니다. 특히 기침이나 재채기를 자주 하는 환자에게는 마스크 착용을 권장해야 합니다. 이는 감염병의 전파를 최소화하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또한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과 코를 휴지나 옷소매로 가리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사용한 휴지는 즉시 휴지통에 버리도록 하여 주변 환경의 오염을 방지해야 합니다. 환자가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다른 사람에게 고개를 돌리도록 하고 최소 1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호흡기 예절은 병원 내에서 감염 예방을 위한 중요한 행동 지침입니다. 특히 호흡기 감염이 발생하기 쉬운 병원 출입구, 선별구역, 접수 창구, 대기장소 등에서는 이러한 예절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안내하고 손 위생과 관련된 물품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염 예방 표준주의 중 환자 관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감염 전파 위험이 있는 환자는 가능한 한 1인실에 배치해야 합니다. 이는 다른 환자에게 감염이 전파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파급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1인실이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합니다. 다른 환자에게 감염이 전파가 될 경우에 생기게 되는 영향과 환자의 분비물이나 배설물 조절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확인합니다. 만약 조절이 어렵다면 감염 전파 경로를 파악하고 추가적인 주의 조치가 필요한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병실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합니다. 환경 오염 정도와 주의 조치를 지키기 어려운 상태의 정도를 평가하여 환자 배치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자 이송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러한 지침을 통해 병원 내 감염 예방을 강화하고 환자 안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감염 예방 표준주의 중 청소 지침은 병원 내에서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환경 청소 지침은 환자의 접촉 빈도와 오염 정도에 따라 달라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환자와 가까운 물건이나 환경은 오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주 청소하고 소독해야 합니다. 감염 확산의 원인이 환경 오염으로 의심될 경우 청소 수준을 높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병원 내 감염 예방을 더욱 강화할 수 있습니다. 환자와 가까이 있는 물건과 환경은 평상시보다 더욱 자주 청소와 소독을 실시해야 합니다. 소독제 사용 지침 첫 번째는 소독제를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공인허가기관에서 인증된 제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는 소독의 효과를 보장하고 환자와 의료진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또한 소독제를 사용할 때는 제조사의 사용 지침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각 소독제마다 최적의 사용 방법과 주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무시할 경우 효과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소독제 사용 중에는 환경 오염으로 인한 전파 가능성을 항상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소독제의 내성이 의심된다면 즉시 소독제를 교체하는 것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는
감염 예방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감염 예방 표준주의 중 기타 지침입니다. 모든 의료 종사자는 위생적이고 안전한 진료 환경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감염 예방 표준주의는 이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특히 청소와 소독은 감염 전파를 막는 데 있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절차입니다. 의료기관 내에서는 모든 장비와 환경에 대한 청소와 오염 제거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이는 환자뿐만 아니라 의료진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도 필수적입니다. 특히 아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나 장난감은 정기적으로 청소하고 소독하는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책은 감염 예방을 강화하고 환자와 의료진 모두의 건강을 지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의료 종사자는 이러한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고 위생적이고 안전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결국 감염 예방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며 이를 통해 안전한 의료 환경을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병원 내 감염 예방 관리에서 환경 관리의 중요성은 결코 간과할 수 없습니다. 의료기관의 환경은 다양한 병원체의 저장소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이는 감염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단기간 또는 장기간 환경에 남아있는 미생물들은 환자에게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의료기관에서 사용되는 기구, 장비, 물 등이 병원성 미생물에 오염될 경우 이는 감염 전파의 경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로바이러스와 같은 병원체는 오염된 환경에 접촉하는 것만으로도 다른 환자에게 쉽게 전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을 유지하는 것은 의료 관련 감염 예방의 필수 요소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기적인 청소와 소독이 필요하며 모든 의료 종사자가 환경 관리에 대한 책임을 가져야 합니다. 결국 환경 관리는 환자 안전을 보장하고 감염 예방을 강화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점을 명심하고 지속적으로 환경 관리를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병원 내 감염 예방 관리에서 청소와 소독의 중요성은 매우 큽니다. 의료기관의 환경은 다양한 병원체의 저장소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영역에서 청소와 소독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환자 치료 영역에서는 눈에 보이는 오염이 발견될 경우 즉시 청소 및 소독을 실시해야 합니다. 청소 방법에 있어서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루나 먼지를 생성하고 분산시키는 방식의 청소는 피해야 하며 수술실, 중환자실, 고위험 시술실 등은 매일 소독제로 청소해야 합니다. 주간과 야간의 마지막 수술이 끝난 후에는 수술실 바닥을 습식 진공 청소기나 일회용 대걸레로 청소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격리실의 경우 해당 환자의 미생물에 유효한 소독제를 매일 사용해야 하며 투석 환자의 침대와 투석기계 표면 그리고 투석에 사용된 물품은 각 환자의 투석이 끝난 후 반드시 소독해야 합니다. 이러한 철저한 청소와 소독 절차는 병원 내 감염 예방을 위한 핵심 요소입니다. 면역 저하 환자가 치료받는 영역에서는 적절한 먼지 제거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공인된 기관에서 허가받은 소량의 병원용 세제와 소독제를 사용하여 매일 젖은 걸레로 수평 표면을 청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지를 분산시키는 청소법은 피해야 하며 이는 감염 예방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한 감염 관리 영역이나 수술실 입구 바닥에 점착성 매트를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는 감염 전파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간호처치실이나 신생아실의 환경 표면 소독 시에는 반드시 공인된 기관에서 허가한 소독제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는 소독제가 신생아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소독 후에는 환경 표면에 잔류하는 소독제가 신생아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인큐베이터나 요람은 소독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신생아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것입니다. 병원 내 감염 예방 관리를 위해서는 오염구역과 청결구역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중앙공실 내 모든 구역은 통제구역으로 설정되며 이를 알리는 표지판을 부착하여 직원과 방문객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각 구역은 출입문을 통해 구분되며 출입문은 항상 닫혀 있어야 합니다. 업무상 출입하는 직원은 정해진 시간에만 출입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청결구역에 출입하는 직원은 반드시 지정된 신발과 앞치마 등을 착용해야 합니다. 또한 1차 소독된 물품의 반납 시간과
멸균 물품 수령 시간은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분리하여 운영해야 합니다. 1차 소독된 물품은 포장실에 반납하고 멸균 물품은 멸균 물품 보관실에서 수령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구역 구분과 업무 분리는 감염 예방을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각 구역별로 업무를 명확히 구분하고 공간을 철저히 분리하여 감염 위험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여 오염구역과 청결구역 간의 안전한 이동을 보장해야 합니다. 중앙공구실 내 각 구역은 특정한 작업과 절차에 따라 운영되며 이를 통해 감염의 전파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염 물품은 전용 용기에 반납해야 하며 감염성 질환자용 전용 용기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반납과 불출 시간을 다르게 설정하여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이는 감염 위험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각 작업구역에서는 해당 업무에 맞는 복장을 착용해야 하며 예를 들어 포장실에서는 모자와 장갑을 착용하고 소독실에서는 내열 장갑과 앞치마, 슬리퍼를 착용해야 합니다. 멸균품 보관실에서는 손 소독제와 앞치마, 슬리퍼를 착용하여 멸균 물품의 안전한 보관과 불출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러한 구역별 복장 관리는 중앙공급실에서도 철저히 준수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병원 내 감염 예방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중앙공급실의 온도와 습도 관리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멸균 물품 보관실의 경우 적정 온도는 18도에서 24도 사이, 습도는 70% 미만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은 멸균 물품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보장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각 구역은 작업 중 환기가 잘 되도록 관리해야 하며 청소는 청결구역에서 오염구역으로 순차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매일 업무 종료 후에는 사용한 모든 물품과 환경을 100ppm 락스로 청소하고 소독하는 절차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감염 예방을 위한 기본적인 관리 방법입니다. 작업구역의 온도와 습도, 공기 압력, 최소 공기 교환 횟수에 대한 기준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오염 제거 구역은 16도에서 18도, 습도는 30%에서 60%로 유지하며 음압을 유지해야 합니다. 준비 및 포장 구역은 20도에서 23도, 습도는 동일하게 유지하고 양압을 적용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멸균 물품 보관 구역은 24도 이하, 습도는 70% 미만으로 관리하며 양압을 유지해야 합니다. 병실 및 오염 지역의 청소와 소독은 감염 전파를 막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격리 병실에서는 500ppm의 락스를 사용하여 바닥, 문고리, 전등 스위치 등을 매일 소독해야 하며 최소 1분 이상 소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격리병실 화장실의 경우 변기와 안전바, 바닥, 세면대도 동일한 주기로 소독해야 합니다. 퇴원 시에는 퇴원 병실 전체를 소독해야 하며 벽과 창문, 매트리스까지 포함하여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오염 환경에서는 다목적 실과 같은 공간에서 문고리, 손잡이, 바닥, 싱크대 등을 매일 소독해야 하며 대소변기 거치대도 포함됩니다. 세탁물 수집 장소와 사업장 폐기물 수집 장소는 손잡이와 바닥을 정기적으로 소독해야 합니다. 특히 10cc 미만의 혈액이나 체액에 노출된 환경에서는 즉시 오염물을 담아 의료 폐기물 상자에 버리고 소독을 시행해야 합니다. 모든 환경에서 혈액이나 체액, 오염물 노출 시에는 즉각적인 추가 청소와 소독이 필요합니다. 조리장과 내시경실의 환경 관리는 각 부서의 인증 규정에 따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공동구역의 청소 및 소독 역시 감염 확산을 방지하는 중요한 활동입니다. 이를 위해 각 구역별로 청소 및 소독 주기와 담당 부서를 명확히 설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병원 전체에 대한 청소는 연 1회 실시하며 관리팀이 이를 담당합니다. 에어컨과 공조기 필터는 연 2회 점검하여 청결을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FCU와 필터 청소도 같은 주기로 진행되어야 하며 이는 병원 전체에 해당합니다. 병실, 주사실, 내시경실, 초음파실의 침상 커튼은 연 2회 청소해야 하며 치료실과 휴게실의 블라인드도 같은 주기로 관리해야 합니다. 병원 전체의 창문 커튼은 연 1회 점검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공기청정기는 외부 업체의 점검을 통해 격월로 관리되며 총무팀이 이를 담당합니다. 병원 내 환기 관리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염된 외부 공기가 병원 내부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는 것은 감염 예방의 첫걸음입니다. 이를 위해 단독 설치된 배기 환기팬을 활용하여 외부 공기의 유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팬은
내부 공조 시스템과 연결되지 않도록 설계되어 오염된 공기가 병원 내부로 들어오는 것을 방지합니다. 환기 시스템의 적절한 관리와 청소는 감염 예방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정기적인 청소와 점검을 통해 환기팬의 성능을 유지하고 오염물질이 쌓이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병원 내 공기질을 개선하고 환자와 의료진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혈액 및 체액 오염 환경 관리는 HBV와 HIV와 같은 바이러스를 효과적으로 사멸하기 위해서 적절한 소독제를 사용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소량의 혈액이나 체액이 유출된 경우 차염소산 나트륨을 1대 100의 비율로 희석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이때 유효 염소 농도는 0.05% 또는 500ppm으로 맞춰야 합니다. 반면 다량의 혈액이나 체액이 유출된 경우에는 흡수성이 있는 티슈나 일회용 타올로 먼저 흡수한 후 방수 비닐에 넣어 폐기해야 합니다. 그 후 오염된 부위는 중간 수준의 소독제를 사용하여 철저히 닦아내야 합니다. 만약 혈액이나 체액이 흡수되는 환경 표면이라면 먼저 소독제를 적용한 후 닦아내는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차염소산 나트륨을 사용할 경우 1대 10의 비율로 희석하여 유효 염소 농도를 5000ppm으로 제조해 사용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혈액 및 체액 오염을 완전하게 관리하고 병원 내 감염 예방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혈액이나 체액이 10cc 이상 쏟아졌을 때는 스필킷을 사용하여 안전하게 오염을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스필킷의 구성품에는 지퍼백 2장, 장갑 2장, 마스크, 일회용 긴팔 가운, 부직포 행주 2장, 종이 타올 10장, 락스, 계량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용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오염된 구역의 접근을 통제해야 합니다. 그 다음 개인 보호구를 착용합니다. 일회용 긴팔 가운을 먼저 입고 마스크를 착용한 후 필요에 따라 고글이나 안면 보호구를 추가로 착용하고 장갑을 끼는 순서입니다. 이후 부직포 행주나 종이 타올을 사용하여 혈액이나 체액을 충분히 흡수시킨 후 이를 지퍼백에 담습니다. 장갑을 교체한 후 계량컵에 4% 이상의 락스 원액 12cc를 붓고 물을 채워 100cc의 희석 락스를 만듭니다. 이 희석된 락스를 다른 부직포 행주에 적셔 오염된 곳을 닦습니다. 닦은 행주는 지퍼백에 담아 의료 폐기물 상자에 버리고 오염물 제거가 완료되면 사용한 보호구를 주의 깊게 벗어 의료 폐기물 상자에 버립니다. 마지막으로 손 위생을 위해 물로 손을 씻고 새로운 물품들로 스필킷을 채워 준비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감염 예방을 철저히 할 수 있습니다. 병원 내 감염 예방 관리는 환자 안전을 보장하고 치료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특히 로타바이러스와 같은 특수한 미생물 환경 관리는 더욱 중요합니다. 로타바이러스는 환경 표면에서 최소 10일간 생존할 수 있으며 이를 효과적으로 소독하기 위해서는 95%의 에탄올이나 70%의 이소프로파놀, 그리고 염소계 소독제와 같은 강력한 소독제를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각 환자 침상마다 기저귀와 배변 후 처리를 위한 물휴지 등을 별도로 구비해야 합니다. 환자의 침구도 구분하여 사용해야 하며 침상을 닦는 걸레와 주변 기기를 닦는 걸레는 반드시 구별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이는 교차 오염을 방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소독제를 오염구역에 분무하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으며 작업자가 소독 성분을 흡입할 위험이 있으므로 이러한 방법은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청소 과정에서 모아진 환자의 분변이나 구토물은 즉시 제거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도 다른 환경 표면이나 사람들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크로이츠펠트 야코병, 즉 CJD는 매우 특수한 미생물 환경을 요구하는 질병입니다. 이 질병의 감염 위험성이 높은 환경에서는 철저한 소독과 개인 보호구 착용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중추신경계 조직이나 뇌척수액에 오염된 표면은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개인 보호구를 착용한 후 눈에 보이는 조직을 제거해야 합니다. 이후에는 수산화 나트륨이나 차염소산 나트륨을 사용하여 오염된 표면을 덮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최소 1시간 이상 덮어두어야 효과적인 소독이 이루어집니다. 그 후에는 물로 세척하고 흡수 물질로 제거하는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수산화나트륨이나 차염소산을 사용할 수 없는 표면의 경우 개인 보호구를 착용한 후 철저하게 닦아내야 하며 세척에 사용한 물품은 모두 의료 폐기물로 처리해야 합니다. CJD 의심 환자나 확진 환자가 입원한 병실의 경우 중추신경계 조직 및 뇌척수액에 의한 환경의 오염이 없는 한
일상적인 청소와 종결 소독을 위해 강한 소독제를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크로이츠펠트 약고병 및 변종 크로이츠펠트 약고병 오염이 의심되는 기구나 환경에 대한 소독과 멸균 방법은 질병관리본부의 관리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병원 내 감염 예방을 위해 환경 소독과 리넨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환자가 자주 접촉하는 주변 환경 표면과 병실 바닥을 공인된 기관의 허가를 받은 소독제로 철저히 닦아야 합니다. 환자가 퇴원한 후에는 환경 표면 전반에 대한 소독을 반드시 시행해야 하며, 이는 감염 예방의 기본적인 절차입니다. 또한 리넨이나 가운은 사용 후 오염 세탁물 함에 분리수거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리넨을 이동하고 세탁하는 과정에서도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리넨 취급자는 마스크와 장갑 등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여 감염의 전파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노로바이러스는 위장관염을 유발하며 감염력이 증상이 발생하기 이전부터 시작됩니다. 또한 증상이 호전된 후에도 2주 이상 바이러스가 배출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노로바이러스 유행이 발생할 경우 청소와 소독을 더욱 빈번하게 시행해야 합니다. 대변이나 토사물은 가능한 한 일회용 걸레로 닦아야 하며, 사용한 걸레는 염소계 소독제를 이용해 철저히 소독한 후 재사용해야 합니다. 변기, 수도꼭지, 전화기, 문 손잡이 등 손이 많이 닿는 모든 표면은 정기적으로 청소와 소독을 실시해야 합니다. 공용 물품은 반드시 중간 수준 이상의 소독제를 사용하여 소독한 후 다른 환자에게 사용해야 합니다. 청소와 소독은 오염도가 낮은 부위에서 높은 부위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효과적인 소독제로는 75% 이상의 에탄올, 1000ppm 이상의 염소계 소독제, 그리고 노로바이러스 사멸력이 검증된 4급 암모늄 제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소독제를 환경에 맞게 적용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레 오염 환경은 아포 형태로 존재하여 일반적인 소독 방법으로는 제거하기 어려운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효과적인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우선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레에 오염된 환경을 청소할 때는 염소 계열 소독제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 소독제는 1대 10의 비율로 희석하여 유효 염소 농도를 5000ppm으로 맞춰야 합니다. 이렇게 준비된 소독제를 사용하면 아포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청소를 진행할 때는 반드시 개인 보호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장갑과 가운을 포함한 보호구는 감염의 전파를 방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청소 후에는 사용한 보호구를 안전하게 처리하고 손위생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환경검사는 미생물 검사라고도 불리며 감염 위험을 평가하고 멸균 상태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시행됩니다. 환경검사는 유행이 발생했을 때 역학조사의 일환으로 환경검사를 통해 감염 경로를 추적하고 위험이 제거되었음을 입증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특히 오염이 감지된 환경에서는 위험한 상태를 평가하기 위해 즉각적인 검사가 필요합니다. 또한 내시경과 치과 수관의 소독 상태를 평가하기 위해서도 이 검사가 필요합니다. 인공신장실에서는 투석수와 투석물의 배양을 통해 감염 위험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검사는 감염관리 지침의 변화나 새로운 감염관리 방법의 영향을 단기간에 평가하는 데도 유용합니다. 의료기구 중 유치도뇨관은 환자의 배뇨를 돕기 위해 사용되지만 잘못 관리될 경우 감염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뇨관을 사용하지 않거나 가능한 한 빨리 제거하는 것이 감염 예방에 필수적입니다. 특히 도뇨관 삽입 시에는 여러 위험 요인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모세관 현상이 발생할 경우 소변이 오염될 수 있으며, 이는 감염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또한 소변백 속에 소변이 오염되면 감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폐쇄 배뇨 시스템이 무너질 경우에도 감염 위험이 커지므로 시스템의 유지 관리가 중요합니다. 유치도뇨관을 삽입할 때는 반드시 무균적인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교육을 받은 의료진이 적절한 손 위생을 실시한 후 멸균된 물품을 이용하여 삽입해야 합니다. 유치도뇨관을 적용하였다면 삽입 및 제거 날짜, 적용 이유 등을 기록하고 주기적으로 필요성을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치도뇨관을 적용 중일 때는 폐쇄 배뇨 시스템을 유지하고 역류가 되지 않도록 방지해야 합니다. 또한 소변백의 위치에 주의해야 하는데, 소변백은 항상 방광보다 낮은 위치에 있어야 하며 바닥에 닿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이러한 관리 절차를 통해 감염 예방을 강화하고 환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인공호흡기를 사용하는 환자들은 감염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일반 지침으로는 인공호흡기 적용 시 최대한 빨리 제거할 수 있도록 하며, 회로는 정기적으로 오염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튜브에 고이는 은축수는 자주 배출해야 합니다. 흡인 카테터는 재사용이 금지되며, 개방형 흡인 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매회 멸균된 일회용 제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흡인 기구는 환자마다 개별적으로 사용하여 교차 감염을 방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는 환자는 클로르헥시딘을 사용하여 구강 위생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흡인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인공호흡기를 최대한 빨리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며, 환자의 상체를 30도에서 45도 정도 올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커프가 있는 기관 내관을 선택할 때는 커프에 적절한 압력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장기간 인공호흡이 필요한 경우 기도 분비물을 지속적으로 배출할 수 있는 기능이 포함된 기관 내관이나 기관 절개관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멸균기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제조회사의 지침을 준수해야 하며, 고장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 원인이 해결될 때까지 사용을 중지해야 합니다. 특히 스팀 멸균기의 챔버 내 배수 거름망에 이물질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물질이 발견되면 즉시 청소하여 멸균기의 성능을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도어 가스켓의 손상 여부와 이물질 유무를 점검하고 문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필수적입니다. 외부 표면을 깨끗이 닦아주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멸균기 내부는 주 1회 이상 청소하여 위생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저온 플라즈마 멸균기의 경우 필터 교체 경고 메시지가 뜨면 일주일 내에 교체해야 합니다. 정기 점검 또한 중요합니다. 제조회사의 예방관리 지침에 따라 관리하며, 병원에서 보유한 의료기기 관리 지침에 따라 연 1회 점검을 실시합니다. 마지막으로 장비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정기 점검 및 수리 이력을 기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멸균기에서의 누설 검사는 매우 중요합니다. 누설 검사는 멸균기의 챔버, 가스켓, 파이프 등에서 스팀이나 진공의 누설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스팀 멸균기의 경우 진공 누설 실험에서 실패할 경우 에러 코드 D3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에는 즉시 스팀 멸균기를 점검하고 필요한 수리를 진행해야 합니다. 저온 플라즈마 멸균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진공 누설 시험에서 실패할 경우 에러 코드 EM4가 뜨게 됩니다. 이 또한 점검과 수리가 필요합니다. 또한 생물학적 표지자, 즉 바이올로지컬 인디케이터는 멸균의 효과성을 확인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스팀 멸균기는 주 1회 이상, 저온 플라즈마 멸균기는 매 주기마다 생물학적 표지자를 실시하여 멸균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멸균기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의 대응 절차는 매우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기계적 또는 화학적 확인에 문제가 발생하면 해당 멸균 과정을 거친 물품의 불출을 즉시 중지해야 합니다. 이때 문제가 발생한 멸균기는 점검을 진행해야 하며, 만약 물품이 이미 불출되었다면 해당 멸균 물품은 즉시 회수 조치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생물학적 확인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스팀 멸균기에서 1회 양성이 나타나면 멸균 과정이 적절하지 않았거나 조작자의 실수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모든 물품을 즉시 회수하지는 않지만 추가적인 생물학적 확인을 시행해야 합니다. 만약 생물학적 표지자가 양성으로 확인되면 멸균기를 점검하고 해당 멸균 일자에 관련된 모든 물품을 회수하여 재멸균해야 합니다. 이후 생물학적 지시계가 음성으로 진행될 때까지 매 멸균 주기마다 생물학적 지시계를 사용해야 합니다. 저온 플라즈마 멸균기의 경우 1회 양성이면 멸균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고 관련 물품을 모두 회수하여 재멸균해야 합니다. 회수된 물품은 반드시 회수 기록 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내시경의 세척 및 소독 절차는 감염 예방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첫 번째 단계로 검사가 끝난 후에는 희석한 효소 세정제로 적신 일회용 거즈를 사용하여 내시경 표면에 붙어있는 분비물을 제거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내시경의 청결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다음으로 내시경 기구의 내부를 희석한 효소 세정제로 충분히 흡인하여 남아있는 분비물을 세척합니다. 이 단계는 내시경의 모든 부분이 깨끗하게 유지되도록 고정합니다. 이후 에어웨이 채널 세척 어댑터를 장착하고 약 10초 이상 버튼을 눌러 물과 공기를 분사하여 채널을 세척합니다. 세척이 완료된 내시경 기구는 세척실로 이동하여 세정제를 묻힌 일회용 거즈로 표면을 닦고 충분히 헹구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분비물이나 혈액이 완전히 제거되어야 합니다. 또한 내시경 기구의
바이옵시 채널과 석션 채널은 세척 전용 브러쉬를 사용하여 내부를 잘 통과시켜 세척하고 채널 개구부와 내시경 손잡이 등을 손질하여 청결을 유지합니다. 내시경 부속품은 희석된 효소 세정제로 세척하고 전용 브러쉬를 이용하여 홀 속을 세정합니다. 세척한 내시경 기구는 U자형 모양으로 조심스럽게 자동 소독기로 운반하고 매뉴얼에 따라 누수 점검을 실시합니다. 마지막으로 누수 검사가 완료되면 세척기 케이블과 내시경 채널을 연결하고 소독액의 사용 기준에 맞도록 자동 소독기를 세팅한 후 내시경 소독을 실시합니다. 내시경 소독 과정은 박테리아 세균 표절을 제외한 모든 미생물을 제거하는 고수준 소독을 요구합니다. 가장 널리 사용되는 고수준 소독제는 글루타알데하이드입니다. 이 소독제는 2% 농도로 사용되며 20분 이상 침적할 경우 대부분의 세균, 바이러스, 결핵균을 사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글루타알데하이드는 독성이 있어 피부와 호흡기에 자극을 줄 수 있으므로 사용 시 환기가 필수적입니다. 또한 오르토프탈 알데하이드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소독제는 글루타알데하이드보다 자극이 적고 사용이 편리하며 0.55%의 농도로 12분 이상 침적하면 효과를 발휘합니다. 다만 일부 환자에게는 알레르기성 피부 반응이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소독 후에는 내시경을 꺼내어 멸균수나 여과수로 최소 3회 이상 충분히 헹궈야 합니다. 소독제 잔여물이 남아있는 경우 점막에 화학적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압축 공기나 알코올을 사용하여 채널 내부까지 완전히 건조시켜야 합니다. 습기가 남아있으면 세균이 증식할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내시경 부속물의 세척 및 소독 시 첫 번째 단계로 부속 물품에 손상이 없는지 확인한 후 분리가 가능한 부속 물품은 모두 분리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주의 깊게 확인하여 손상된 부분이 없는지 점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다음으로 혈액이나 분비물 등의 이물질을 깨끗이 씻어내고 전용 브러쉬를 사용하여 손질합니다. 이 단계는 부속 물품의 표면에 남아있는 오염물질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데 중요합니다. 이후에는 효소 세정제 희석액에 부속 물품을 5분 이상 침적하여 소독합니다. 이 과정은 세정제의 효능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침적 시간이 간과한 후에는 소독액이 완전히 제거되도록 세척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남아있는 세정제가 없도록 철저히 세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에는 에어건을 사용하여 부속 물품들을 완전히 건조시킵니다. 필요에 따라 70% 알코올을 함께 사용하여 추가적인 소독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온 플라즈마 소독이 가능한 포장지에 부속 물품을 넓은 면적으로 적절히 넣고 중앙 공급실에 저온 플라즈마 소독을 의뢰합니다. 소독이 완료된 후에는 습기가 없고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보관하여 감염 예방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내시경 보관 시에는 청소와 소독이 용이한 재질로 된 보관장에 보관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감염의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보관장 소독 시에는 알코올을 사용하여 철저히 소독하고 항상 건조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물기가 남아있는 내시경은 감염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물기를 제거한 후에는 직선으로 걸어서 건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내시경의 내강은 알코올이 통과할 수 있도록 하여 완전히 건조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보관장에 내시경이 닿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보관장 바닥에는 매트를 깔아 관리하고 매일 새 것으로 교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시경은 문이 있는 전용 보관장에 보관하여 외부의 오염으로부터 보호해야 합니다. 내시경 기구 세척 시 감염 관리를 위해서 개인 보호구의 착용이 필수적입니다. 고글 또는 안면 보호구, 마스크, 방수 가운, 방수 장갑을 착용해야 하며 올바른 착용 순서를 준수해야 합니다. 먼저 손위생을 철저히 한 후 가운을 착용하고 그 다음 마스크와 보안경을 착용합니다. 마지막으로 장갑을 착용하여 모든 보호 조치를 완료합니다. 탈의 시에도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장갑을 먼저 벗고 그 다음 가운을 벗습니다. 이후 보안경과 마스크를 벗고 마지막으로 손위생을 다시 실시해야 합니다. 재사용하는 보호구는 소독이 필요합니다. 보안경과 장갑, 방수가운 등은 500ppm 락스에 1분 동안 노출시켜 소독해야 합니다. 기구 세척용 싱크대와 청소 용구도 사용 후 반드시 소독해야 합니다. 매 사용 후 500ppm 락스로 싱크대와 주변을 소독하고 사용한 청소 용구인 솔과 수세미도 매번 소독해야 합니다. 재사용 중인 청소 용구는 필요에 따라 교체하여 감염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내시경실 보유 물품의 위험도를 정확히 분류함으로써 효과적인 소독 수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고위험 기구에는 후두경 날,
엠부백, 스타일렛, 산소 발생기, 드레싱 세트와 같은 기구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기구들은 높은 수준의 소독이 필요하며 멸균기를 사용하거나 화학 멸균제를 적용하여 철저히 소독해야 합니다. 준위험 기구는 후두경 날, 엠부백, 스타일렛, 산소 발생기, 드레싱 세트, 캔유 등이 있으며 이들 역시 높은 수준의 소독이 요구됩니다. 반면 비위험 기구에는 흡인병, 대변기, 소변기, 혈압계, 청진기, 고막 체온계 등이 포함되며 이들 기구는 낮은 수준의 소독으로 충분합니다. 이 경우 락스나 알코올을 사용하여 소독할 수 있습니다. 소독 수준에 따라 적절한 소독 및 멸균 방법을 정할 수 있는데 먼저 높은 소독 수준이 요구되는 준위험 기구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산소병이나 유령기와 같은 기구는 저온 가스 플라즈마 멸균을 통해 안전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엠부백, 스타일렛, 후두경 블레이드, 내시경 부속 물품 등도 동일한 방법으로 멸균이 필요합니다. 드레싱 세트는 유기물 세척 후 1대100 세니차임 희석액으로 5분 이상 소독한 후 스팀 멸균 또는 가스 플라즈마 멸균을 적용해야 합니다. 반면 낮은 소독 수준이 요구되는 비위험 기구들은 상대적으로 간단한 소독 방법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후두경 핸들은 알코올 솜으로 1분 이상 소독하고 석션 보틀은 500ppm 락스에 5분 이상 침적하여 소독합니다. 대소변기는 동일한 락스 용액에 5분 이상 침적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혈당 측정기와 체온계, 산소 포화도기 등은 알코올 솜으로 1분 이상 소독하면 충분합니다. 세탁실에서의 감염 예방을 위해 세탁물 처리와 관련된 직원들은 연간 4시간 이상의 필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 교육은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2시간씩 진행되며 모든 세탁물 종사자와 위탁업체 직원이 참여해야 합니다. 교육을 준비할 때는 교육 자료와 참석자 서명지를 마련해야 하며 교육이 끝난 후에는 그 결과를 기록하고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는 의료기관과 처리업체가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 규칙에 따라 수행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교육 내용은 손위생 방법, 개인 보호 장비의 사용 방법, 세탁물 취급 시 주의사항, 소독약품 사용 시 주의사항, 그리고 세탁 처리 시설 및 장비의 위생 관리 방법으로 구성됩니다. 각 항목은 세탁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세탁물 관리 시에는 앞서 설명했듯이 세탁물 처리 업무에 관련된 직원들에게 정기적인 교육을 시행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직원들이 감염 예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올바른 세탁물 처리 방법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세탁물 수집 장소는 별도로 구획을 구분하여 오염된 세탁물과 기타 세탁물을 명확히 분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세탁물 분류 방법에 대한 게시물을 통해 직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또한 수집 용기는 유색 용기나 오염 세탁물 표식이 있는 용기를 사용하여 적합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세탁물 보관 장소는 입원실, 식당, 휴게실 등 사람의 왕래가 빈번한 장소와는 떨어진 구분된 장소에 두어야 합니다. 공간이 협소할 경우 오물 처리실과 유사한 장소에 세탁물을 보관하되 의료 폐기물 등으로 오염되지 않도록 뚜껑이 있는 수집 용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세탁물 보관 시에는 오염 세탁물 표시와 취급 시 주의사항을 게시하고 관계자 외 출입을 금지해야 합니다. 또한 주 2회 이상 소독을 실시하여 세탁실의 청결을 유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위탁 처리하는 세탁물은 밀폐된 용기에 보관하여 감염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세탁물 보관 시에는 입원실, 식당, 휴게실 등 환자와 의료진의 왕래가 빈번한 장소와는 떨어진 구분된 장소에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오염된 세탁물이 일반 세탁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오염 세탁물이 있는 보관 장소에는 반드시 오염 세탁물이 있음을 표시하고 취급 시 주의사항을 게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관계자 외의 출입을 금지하고 안전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의료기관이 세탁물을 자체 처리할 경우 보관 장소는 오염 작업 구역과 중복하여 지정할 수 있습니다. 외부 처리 업체에 위탁할 경우 세탁물은 밀폐된 용기에 넣어 보관해야 하며 오염 세탁물이 있는 보관 장소는 주 2회 이상 소독해야 합니다. 세탁이 완료된 세탁물은 세탁물 수집 장소와 분리된 위생적인 장소의 종류별로 정리하여 보관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세탁물 보관 장소 외의 장소에서는 수집된 세탁물을 분리하거나 해치는 작업을 금지해야 합니다. 세탁물을 운반 시에는 반드시 밀폐된 용기에 담아 운반해야 합니다. 이때 오염된 세탁물과 일반 세탁물은 각각 분리하여 운반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감염의 전파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세탁물을 운반한 후에는 운반 차량의 적재구와 운반 용기를 철저히 소독해야 합니다. 이는 세탁이 완료된 세탁물을 운반하기 전에 필수 절차입니다. 또한 소독이 완료된 용기를 사용해야 하며 이를 위해 별지 제8호 서식에 세탁물 운반 차량 소독일지를 작성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세탁물 처리업자가 세탁물을 운반할 경우 반드시 관련 기준에 맞는 운반 차량을 사용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수집된 세탁물과 세탁이 완료된 세탁물은 같은 차량에 실어서는 안 됩니다. 조리실에서는 식재료에 대한 검수 시 수량, 위생 상태, 품질 및 신선도, 유통기한 등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검수자는 반드시 위생복과 위생화를 착용하고 식품을 취급할 때는 일회용 장갑을 착용해야 합니다. 식재료의 관리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전처리 후에는 냉장과 냉동으로 구분하여 보관해야 하며 생야채는 반드시 소독을 실시해야 합니다. 조리 시에는 위생복을 구분하여 사용하고 전처리된 재료는 뚜껑이 있는 용기에 보관하며 식단명, 보관일자, 조리일자를 기록해야 합니다. 특히 유효 염소 농도 100ppm의 소독액에 5분간 침지한 후 3회 이상 헹굼 작업을 실시해야 합니다. 한번 세척하고 소독한 식품이라도 제공하기 전에는 다시 한번 세척과 소독을 시행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처리된 재료는 뚜껑이 있는 용기에 식당명, 보관일자, 조리일자를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합니다. 경관 유동식 보관 및 관리에 있어서 유효기간 관리는 선입선출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개봉 후에는 레토르트 제품으로 관리하고 배식 시에는 제품과 주입 세트, 네임카드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조리실의 냉장고와 냉동고는 각각 5도 이하와 영하 18도 이하에서 식재료를 분리 보관해야 하며 정기적인 내부 청소도 필수적입니다. 식기세척기는 주기적으로 외부와 내부를 세척해야 하며 수저와 젓가락은 열탕 소독을 통해 감염 위험을 줄여야 합니다. 도마와 칼은 식재료별로 구분하여 사용하고 구분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작업 순서를 마련하여 혼합을 방지해야 합니다. 식자재용 카트는 매일 세척하여 청결을 유지해야 하며 조리기구 보관 선반은 세척과 소독이 용이한 재질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배식차는 낮은 수준의 소독제로 소독하고 모든 문을 밀폐하여 보관하며 기준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소독된 식기류는 염소 농도 200ppm의 소독액에 20분간 침지하여 안전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시설과 설비는 유효 염소 농도 200ppm의 소독액을 사용하여 닦아 소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리실의 각 구역은 재료 검수 구역, 조리 구역, 전처리 구역, 식재료별 전처리 작업 구역, 그리고 상차림 구역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이러한 구역 구분은 오염을 방지하고 각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특히 배수구와 배수라인의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배수구는 매일 1회 이상 청소해야 하며 배수라인은 월 2회 청소하여 오염물질이 쌓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청소 작업은 감염 예방에 큰 역할을 합니다. 또한 조리실의 천정과 에어컨의 먼지 및 응결수 관리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먼지가 쌓이거나 응결수가 발생하면 감염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방충망 관리 또한 중요하여 외부의 해충이 유입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해야 합니다. 조리실의 구충 구소를 위한 환경 관리는 전문 업체의 월 1회 방문을 통해 이루어지며 음식물 쓰레기는 식품을 준비하는 장소와 철저히 구분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내수성 재질의 잔반 전용 용기를 사용하고 매회 세척 후 1일 소독을 시행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24시간 이내에 처리해야 하며 이러한 절차는 감염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직원 개인 위생 관리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각 구역별로 작업 복장을 준수해야 하며 조리용, 세척용, 전처리용, 배식 작업용, 퇴식용 등으로 나누어져야 합니다. 손 위생은 출근 후, 작업 전후, 배식 전후, 환자 주변 환경 접촉 후, 화장실 다녀온 후에 반드시 시행해야 합니다. 물비누로 세척할 경우 30초 이상, 손 소독제를 사용할 경우 소독제가 마를 때까지 충분히 문지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유증상 직원에 대한 관리도 철저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설사나 고열 등의 증상이 있는 직원은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진료 및 휴가 처리를 통해 감염 확산을 예방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조리실에서의 감염 예방을 강화하고 환자와 직원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오늘 배운 학습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의료 관련 감염이란 입원 48시간 이후, 퇴원 14일 이내, 수술 30일 이내 발생하는 모든 감염을 통칭합니다. 두 번째, 다제 내성균은 VRSA, VRE, MRSA, MRPA, MRAB, CRE 등 6종을 말합니다. 세 번째, 종합병원은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을 운영해야 하며 150병상 미만 병원은 감염관리실 설치 의무가 면제됩니다. 네 번째, 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모든 환자를 대상으로 표준주의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섯 번째, 의료 관련 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청소와 소독을 통해 오염구역과 청결구역을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유치 도뇨관, 인공호흡기, 멸균기, 내시경 등은 감염에 취약한 의료기구이므로 사용과 관리, 세척과 소독에 관한 지침을 준용합니다. 일곱 번째, 세탁물 처리 종사자는 연 4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 유지해야 합니다. 여덟 번째, 조리실은 재료 검수, 조리, 전처리, 식재료별 전처리 작업, 상차림 구역으로 구분하여 관리합니다. 이상으로 병원 내 감염 예방 관리 교육을 마치며 감염 예방은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모든 의료 종사자가 함께 참여해야 하는 중요한 책임이라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각종 감염의 정의와 위험성을 이해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실천을 통해 안전한 의료 환경을 만들어 나가길 바랍니다. 오늘의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